3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분증, 면허증, 카드 분실 신고까지 지문 하나로 단 3분. 12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해온 핀란드 출신 OECD 연구원. 영국에서 6주를 기다렸고 일본에서는 팩스와 도장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기대치가 가장 낮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서울 골목 안 작은 주민센터에서 그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3분짜리 민원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당일 병원, 자정전 배달, 새벽 5시, 손글씨 스티커, 그리고 복지관 강의실. 화면을 향해 떨리는 손을 흔드는 할머니 한 분. 이 나라는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외국인 연구원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낯선 나라, 서울에서요. 그런데 그날 저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보다 제가 평생 믿어온 상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 코스키넨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출신의 도시 시스템 연구원이에요. OECD 산하 스마트시티 연구팀에서 일한 지 올해로 꼭 13년이 됐습니다. 제 일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세계 각국의 도시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발로 뛰며 측정하는 일이에요. 법원, 병원, 관공서, 대중교통, 복지시설,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시민의 입장으로 경험하고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사실 이 프로젝트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10년 전 헬싱키 대학원에서 도시 인프라를 공부할 때 논문 자료를 찾다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지도교수가 짧게 언급했어요. 한국이 UN 전자정부 지수에서 상위권에 오른 적이 있다고요. 솔직히 그때는 흘려들었습니다. 유럽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삼성과 K-팝의 나라였지 행정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 기억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OECD 디지털 정부 및 스마트시티 현장 비교 연구였어요. 12개국의 공공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브라질, 그리고 한국, 이렇게 12개국이었어요. 연구팀이 이 나라들을 고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선진 행정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나라들이었거든요. 영국은 오랜 관료제의 전통, 프랑스는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독일은 꼼꼼한 행정 절차, 미국은 디지털 전환의 선두주자, 그리고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스트를 채우기 위해 들어간 측면이 있었어요. 팀 내부에서도 한국이 왜 들어가 있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 각국에 대한 기대치를 1점에서 10점으로 매겼을 때 한국은 5점이었어요. 딱 중간이었죠. 행정 시스템만 놓고 보면 솔직히 그보다 낮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IT 기업은 강한 나라지만 공공행정이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편견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유럽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시내 민원센터를 찾아가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했어요.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기간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빠르면 3주, 담당 부서가 바쁘면 6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스템이 아직 부분적으로 수동 처리 방식이라서요. 2023년의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사회보험 관련 서류를 신청했는데 창구 직원이 서류 목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다 갖춰서 다시 오세요. 일주일 뒤 서류를 갖춰서 갔더니 이번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고 목록에 없던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3번 방문하고 나서야 접수가 됐습니다. 처리 기간은 4주였어요. 독일은 달랐습니다. 절차가 명확하고 안내도 친절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예약제였습니다.
민원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가 3주 뒤였어요. 당일 방문은 불가능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급한 사람에게는 냉정한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은 또 달랐습니다. DMV, 그러니까 운전면허 관련 기관에 방문했는데 대기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로 대기실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공공행정이 이 모습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유럽도 미국도 이 모양인데 한국이라고 다를 게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10년 전 지도교수의 그 말. 한국이 UN 전자정부 지수에서 상위권에 오른 적이 있다.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이번엔 왠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였어요. 국토가 폐허가 됐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도 낮았어요. 그 나라가 지금은 제 조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울에 내리는 제 발걸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거쳐온 나라들 이야기예요.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겪은 일들은 나중에 제가 서울 주민센터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배경이거든요. 도쿄에 도착한 건 서울 방문 2달 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사에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행정 시스템의 모범으로 불려온 나라니까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절차가 분명한 나라. 그 이미지가 저한테도 깊이 박혀 있었어요. 도쿄 시내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외국인 등록 관련 서류를 신청하는 간단한 민원이었어요. 창구에 앉으니 담당자가 반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류 신청서를 내밀었더니 담당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도장은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도장이요? 21세기에 디지털 서명도 있고 지문 인식도 있는 시대에 도장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 목록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그리고 팩스로 관련 서류 3장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팩스요? 저희 연구팀 사무실에 팩스기가 있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기계였어요. 핀란드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팩스가 공식 행정에서 퇴출됐거든요. 매뉴얼입니다. 담당자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뉴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매뉴얼이기 때문이고 언제 바뀌느냐고 물어도 매뉴얼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죠.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에 맞춰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청 대기실 한쪽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는 70대로 보이는 일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오셨는데 서류 작성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창구 직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는데 직원은 다른 서류를 처리하면서 잠깐만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리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야 연구자니까 이 불편함이 데이터가 되지만 저분에게는 그냥 오늘 하루가 힘든 거잖아요. 시스템이 느리고 복잡할수록 가장 먼저 지치는 건 젊고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창구 앞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는 어르신들이에요. 할머니가 오늘 집에 가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워싱턴 DC의 한 공공민원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건물 자체는 현대적이었어요. 로비에 디지털 안내판도 있었고 번호표 발급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더니 화면에 뜬 대기 인원이 47명이었어요. 제 번호가 불릴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시간 40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져간 책을 한 권 다 읽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실리콘밸리의 나라,
디지털 혁신을 가장 크게 외치는 나라. 그 나라의 공공민원 창구에서 시민들이 4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민간에 있었고 행정은 아직 19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의 한 사회보험 창구에서는 담당자가 제가 낸 서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는데 사본이네요.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일주일 뒤 원본을 들고 갔더니 이번엔 다른 담당자가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온 날 한 번에 안내해줬으면 됐을 일이었어요. 창구마다 안내가 달랐고 담당자가 바뀌면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이 나라들을 돌면서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선진국의 행정 시스템은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느리다는 거였습니다. 오래된 시스템 위에 새 기술을 더 씌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낡은 건물에 최신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거든요. 겉은 번지르르해 보여도 배관은 여전히 녹슬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새로 지은 나라는 어떨까? 그 생각이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뒤에 다시 쌓아올린 나라잖아요. 낡은 시스템을 고쳤을 필요가 없었던 나라. 바닥부터 새로 설계할 수 있었던 나라. 물론 그게 반드시 장점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새로 짓는다고 해서 잘 짓는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팩스와 도장이 묶여있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 작은 기대 하나를 품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번째 감각은 냄새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었어요. 공간이었습니다. 공항이 넓고 높은 건 당연한 거지만 인천공항은 그 넓음 속에 혼란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표지판이 명확했고 사람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유럽공항에서 자주 겪는 그 묘한 정체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멈칫하게 되는 그 순간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줄이 짧았거든요.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만 1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인천공항 심사대 앞줄은 1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됐을 때 걸린 시간은 채 2분이 안 됐습니다. 지문 인식, 사진 촬영, 도장 하나. 끝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그러니까 ASQ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공항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 알았다면 좀 더 유심히 둘러봤을 텐데 당시에 저는 그냥 공항이 깔끔하네 라고만 생각했어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였으니까 그 정도 감탄에 그쳤던 거죠. 공항 밖으로 나와서 서울 시내로 이동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구팀에서 미리 받은 안내 자료에 공항 철도를 이용하라고 돼 있었어요. 매표소를 찾아가니 직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서툰 영어로 천천히 안내해 주셨어요. 교통카드 하나 사시면 편해요. 지하철, 버스 다 돼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카드 하나를 샀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몇천 원짜리 플라스틱 카드였는데 그 카드 하나가 서울 체류 내내 재발이 됐습니다. 그분이 안내를 마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저분이 태어나셨을 때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 공항은커녕 제대로 된 도로도 없었을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이 지금 세계 1위 공항에서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하고 계시다는 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나라가 걸어온 거리가 얼마나 먼 건지를 그 뒷모습에서 어렴풋이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오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주변에 탁 트인 평야가 펼쳐지다가 점점 건물이 빽빽해지고 도시의 윤곽이 드러났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이 넓었어요. 헬싱키에도 강이 있지만 이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강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도로가 반듯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시내버스로 갈아탔어요. 버스 요금을 낼 때 공항에서 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결제가 됐어요.
지하철 카드가 버스에서도 그냥 되는 거였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내려서 편의점에 들렀는데 카드를 갖다 대니 편의점 계산도 됐어요. 그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편의점이 전부 연결된 거예요. 핀란드 헬싱키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가 다르면 카드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지면 또 새로 충전해야 해요. 서울처럼 하나로 전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서울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 요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구조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시민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쓸수록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구팀 동료 중 한 명인 마르코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서울 어때? 기배보다 나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공항이랑 교통카드는 확실히 좋더라. 마르코의 답장이 왔어요. 그거야 원래 잘한다고 알려진 거잖아. 행정 가서 줄 서봐야 진짜를 알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항이 깔끔하고 교통카드가 편한 건 관광객 수준의 경험이에요. 제가 이 나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관공서 창구 앞에 앉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다가 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방 안에 있어야 할 신분증과 카드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채 하루도 안 돼서 저는 낯선 나라의 주민센터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민센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건 숙소 프런트 직원에게서였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직원이 바로 말해줬어요.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오히려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하러 어느 기관에 가야 하는지부터 찾는데 한참이 걸렸거든요. 구글 지도를 켜서 주민센터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샵의 목록을 물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오면 되지. 일본에서 3번 왕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넉넉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형광등이 켜진 밝은 실내에 창구가 몇 개 있었고 대기 번호표 발급기가 입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제 번호는 12번이었는데 화면에 현재 번호가 11번으로 떠 있었습니다. 거의 바로 제 차례였어요.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다가가니 30대로 보이는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을 받고 싶은데요. 직원은 잠깐 영어로 응대하다가 번역 앱을 꺼냈어요. 소통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지문대 주세요. 직원이 작은 지문인식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올렸어요.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류 목록을 달라고 말하려던 제 입이 그냥 닫혔습니다. 포장도 없었고 팩수도 없었고 원본이니 사본이니 하는 말도 없었어요. 지문 하나로 본인 확인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프린터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도 따라서 프린터를 바라봤어요. 기계가 낮은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임시 신분증이랑 면허증이요. 카드는 분실 신고해드렸고요. 카드사에서 내일 중으로 연락할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시계를 봤습니다. 창구에 앉은 지 3분이 지나 있었어요.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지 못했어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추가 서류 요청이라든가 며칠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이라든가. 그런데 직원은 이미 다음 민원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일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걷는데 대기 공간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0대는 됐을 것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로 보이는 젊은 청년과 함께 창구 앞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서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는데 담당 직원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불편한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듯이 할아버지 속도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빠른 시스템이 반드시 차가운 시스템은 아니구나. 속도와 배려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구나. 그게 그 순간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유럽에서 제가 봤던 빠른 시스템들은 대부분 차가웠어요. 효율을 높이면 인간미가 줄어든다는 공식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작은 주민센터에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시스템의 구조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주민센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있었어요. 주민등록정보, 운전면허정보, 금융정보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지문인식 하나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건 이 연동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담당자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는 동안 사실 수십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시에 조회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 오히려 전자정부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위기를 계기로 행정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이 20년 넘게 쌓여서 지금 이 3분짜리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영국은 수백 년 된 관료제 위에 디지털을 올려놓으려다 삐걱거리고, 일본은 매뉴얼을 바꾸지 못해 팩스와 도장을 붙들고 있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습니다. 낡은 배관이 없었으니까 최신 시스템을 바닥부터 깔 수 있었던 거죠. 직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점심시간이라 좀 바쁜데 빨리 가주실 수 있어요? 밥 먹어야 해서요. 저는 그 말에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3분 만에 모든 걸 처리해놓고 밥 먹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는 공무원.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하고 나서 가장 인간적인 한마디를 남기는 사람. 그게 그날 제가 만난 서울 주민센터의 풍경이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마르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줄 서봤어. 3분 걸렸어. 마르코의 답장은 딱 한 줄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배가 이상했어요. 전날 저녁에 길거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 문제겠지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헬싱키였다면 저는 그냥 참았을 겁니다. 핀란드에서 병원 예약을 잡으려면 최소 2주, 길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급하지 않은 증상이면 일단 기다리는 게 기본이에요. 응급실은 진짜 응급 상황이 아니면 가기가 부담스럽고 동네 의원은 예약 없이는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요. 저도 그렇게 자랐고요. 그런데 숙소 근처를 검색해보니 내과 의원이 2곳이나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곳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오시면 바로 봐드릴 수 있어요. 저는 순간 전화기를 잘못 건 줄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요? 10분 뒤에 의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간단한 증상을 적는 종이를 건네줬어요. 작성해서 내자마자 간호사가 나와서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그리고 5분도 채 안 돼서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진료는 꼼꼼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였는지, 최근에 뭘 먹었는지. 의사 선생님은 번역 앱을 쓰면서도 진료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부를 직접 눌러보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바로 옆 검사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20분이 걸렸어요. 단순한 소화장애였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의원을 나서는 데까지 걸린 총 시간은 40분이었어요.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진찰료, 초음파 검사, 약값을 전부 합쳐서 2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핀란드에서 비슷한 검사를 받으면 기본 진료비만 100유로, 우리 돈으로 15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것도 예약하고 2주를 기다린 뒤에요. 한국에서는 예약도 없이 당일에 들어가서 40분 만에 끝내고 비용은 핀란드의 7분의 1이었습니다. 약국도 바로 옆 건물에 있었어요. 처방전을 내밀었더니 5분 만에 약이 나왔습니다. 약사가 복용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줬는데 번역 앱을 쓰면서도 끝까지 친절했어요. 대기실 의자에 잠깐 앉아서 약봉투를 들여다보는데 옆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오신 것 같았어요. 접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으셨어요. 약 이름이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익숙하고 능숙해 보였어요. 병원 오는 일이 무겁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인 사람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헬싱키에 계신 저희 어머니는 67세예요.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셔야 하는데 예약을 잡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세요.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복잡하고 겨우 예약을 잡아도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한다고요. 진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다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 나라에서 사셨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완성했어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는 누구나 같은 병원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기관이 전국의 의료 청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복잡한 줄다리기가 없어요. 미국처럼 보험사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거나 청구가 거부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의료 빅데이터 연계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든 진료 기록이 공유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요. 약을 중국으로 처방받거나 같은 검사를 2번 받는 낭비가 줄어드는 거죠. 핀란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수년째 논의 중인데 한국은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의사와 환자 비율 문제, 지방 의료 인프라 격차, 의료, 인력 처우 문제 같은 구조적 과제들이 있다는 것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했어요. 돈이 없어도, 예약이 없어도, 혼자 온 할머니도, 낯선 나라에서 배가 아픈 외국인도 이 나라의 병원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약봉투를 들고 약국을 나서면서 저는 연구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보편적 접근성. 이게 진짜 선진 의료의 기준이다. 핀란드가 복지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저로서는 솔직히 인정하기 불편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적었어요. 연구자는 보이는 걸 써야 하니까요. 서울 체류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조사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점심을 대충 먹고 저녁을 거른 탓에 배가 고팠습니다. 핀란드였다면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먹거나 참고 잤을 거예요. 밤 11시에 뭔가를 주문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헬싱키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열려있는 식당은 손에 꼽을 정도고 배달 서비스도 밤 9시면 대부분 마감됩니다. 그런데 숙소 안내 책자에 배달앱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냥 한번 눌러봤습니다. 앱이 열리면서 주변 식당 목록이 쭉 떴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열려있는 식당이 수십 곳이었어요. 한식, 중식, 치킨, 피자, 심지어 죽과 국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된장찌개 세트를 주문했어요. 예상 배달 시간이 화면에 떴습니다. 25분에서 35분. 진짜로 오는지 반신반의하면서 자료 정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30분이 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배달기사가 봉투를 건네줬어요. 뜨거운 된장찌개와 밥, 반찬이 깔끔하게 포장돼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에 따뜻한 밥 한 상이 숙소 앞에 도착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오후에 연구자료로 쓸 책 몇 권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거예요. 주문하면서도 언제 올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주문한 지 채 18시간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는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 이전에 배송이 완료되는 시스템이에요. 신선식품도, 가전제품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라는 물류기업이 전국에 촘촘하게 물류센터를 깔아놓은 덕분에 가능한 구조였어요. 핀란드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평균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급하게 받고 싶으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요. 숙소 건물 1층 로비에는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외출 중에 택배가 오면 기사가 직접 무인함에 넣어두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없어도 되고 택배 기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독일에서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택배가 반송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나라는 그 문제를 무인함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속도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새벽 1시쯤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에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잠이 얕았던 탓에 눈이 떠졌어요. 숙소에 설치된 현관 카메라 앱을 열어봤습니다. 택배 기사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혼자 복도에 서서 박스를 내려놓는데 소리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는 거였어요. 큰 소리 하나 없이요. 그리고 박스 위에 뭔가를 붙이고 갔습니다.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손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잘 받으세요. 저는 그 스티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서 자는 사람 깨울까봐 소리를 죽이며 박스를 내려놓고 손글씨 스티커까지 붙이고 간 사람. 그게 시스템이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스템은 빠르게 배송하라고 설계할 수 있지만 새벽에 소리를 죽이는 마음까지 설계할 수는 없거든요. 한국의 물류 인프라를 숫자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택배 물량은 연간 40억 개를 넘어요. 인구 1인당 연간 약 80개의 택배를 받는 셈인데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배달 앱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이 전국 단위로 깔려 있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평균 배달 시간이 30분 안팎입니다. 독일의 평균 배달 시간이 45분에서 60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빠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숫자들보다 그 손글씨 스티커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류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새벽에 소리를 줄이는 그 마음들이 쌓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송 시스템이 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 배송기사가 초인종을 길게 누르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반송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류는 편의가 아니다. 도시 경쟁력이다. 그리고 그 경쟁력의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인데도 이 도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 체류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일정은 노인복지관 방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아침까지도 이 방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3분, 병원에서 40분, 새벽 배송까지 이미 충분히 놀랐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관이야 어느 나라나 비슷비슷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선 지 10분 만에 알았습니다. 1층 강의실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한창이었어요. 수강생은 전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70대, 80대로 보이는 분들이 저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강사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강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면서 어르신들이 직접 화면을 눌러보도록 기다려줬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한 할머니가 화면을 잘못 눌러서 엉뚱한 앱이 열렸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강사가 바로 옆으로 가서 조용히 도와드렸고 할머니는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앉은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손가락이 화면에 닿을 때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장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해보자고 했습니다. 화상통화였어요. 어르신들이 저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실습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이 갑자기 부산해졌어요. 여기저기서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화면을 조심스럽게 누르셨어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화면에 얼굴이 떴습니다. 소녀딸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화면을 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흔드셨습니다. 화면을 향해서요. 할머니 보여? 할머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쁜 건지 놀란 건지 모를 그 목소리가 강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화면 속 소녀딸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려다가 펜을 내려놨어요. 그 순간만큼은 연구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누군가를 뒤에 남겨두지 않으려 한다.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서울에 오기 전 비행기 안에서 떠올렸던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나라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국토가 폐허가 됐고 먹을 것이 없었고 학교도 병원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 계신 거였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드는 저 할머니가 바로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아 이 나라를 일으켜온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제 그 세대를 시스템 안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 순환이 너무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 1층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배식대에는 밥과 국, 4-5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밝은 얼굴로 배식을 도왔습니다. 혼자 오신 분도 있었고 둘이 오신 분도 있었어요. 식당 안이 따뜻했습니다. 음식 온도만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요. 2층에는 건강관리실이 있었어요. 혈압과 혈당을 무료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놓여 있었고 간호사 한 분이 상주하면서 결과를 설명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있었어요. 예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급식실을 둘러봤는데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메뉴가 꽤 다양했어요. 한국의 초등학교는 모든 아이가 무상으로 급식을 받습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든 그렇지 않은 집 아이든 같은 밥상에 앉아 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어느 아이도 밥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그 평등함이 시스템 안에 당연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구성하고 식재료 원산지를 공개하는 구조도 인상적이었어요. 먹는 것 하나에도 허투루 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교육 인프라도 눈에 띄었어요.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머문 숙소 반경 1km 안에만 3곳이 있었어요. 도서관 안에는 어린이 열람실, 성인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무료였습니다. EBS라는 공영교육방송은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까지 모든 과목의 강의가 무료로 열려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핀란드도 교육 평등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이런 방식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는 솔직히 한국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오면서 카카오 간편 인증을 써봤습니다. 연구자료 열람을 위해 공공포털에 로그인해야 했는데 카카오 앱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인증이 끝났어요. 2021년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간편 인증으로 전환한 결과였습니다. 불편한 걸 인정하고 바꾼 거예요.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거든요. 간편 인증 이면에는 금융보안원과 각 기관의 다중인증 구조가 받치고 있었습니다. 편리함과 보안을 동시에 잡은 거였어요. 숙소방에 들어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을 정리하려는데 자꾸 그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보여? 할머니야. 70여 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그 폐허를 딛고 살아온 세대를 스마트폰, 화상통화로 손녀딸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낯선 나라에서 배가 아픈 외국인도 이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제가 본 모든 숫자와 데이터보다 훨씬 크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절반쯤 싸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강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이른 아침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도시가 멈춰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닫으면서 지난 2주를
되짚어봤어요. 주민센터 3분, 병원 40분, 새벽 배송, 교통카드 하나로 연결된 도시, 복지관 강의실의 할머니,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 숫자로 정리된 데이터도 있었고 숫자로 정리되지 않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OECD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쳤어요. 12개국을 돌면서 쌓아온 데이터가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영국의 행정 처리 기간, 일본의 팩스 의존도, 미국의 민원 대기 시간, 프랑스의 서류 반복 요구, 그리고 한국의 숫자들, UN 전자정부 지수. 한국은 2010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왔어요. 저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를 봤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지수라는 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발로 뛰고 나서 보니 그 숫자가 허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보고서, 전자정부 항목에 한국을 1위로 올렸습니다. 사실 이 결점이 쉽지는 않았어요.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는 동료 연구원 마르코는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한국이 1위라고?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데이터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민원 처리 시간, 디지털 인프라 연동 수준, 의료 접근성, 복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속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르코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핀란드가 자랑스러워하는 복지 시스템이 여기서는 따라잡힌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기 불편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보고서에서 제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 시스템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잘한다고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잘하게 됐는지를 써야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거든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전자정부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 오히려 행정의 디지털화에 예산을 쏟아부은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였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고쳐 쓰는 대신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뒤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린 나라의 습관이랄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 무너지면 다시 짓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 잘 짓는 법을요. 건강보험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완성한 뒤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계하는데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그 30년의 축적이 지금 단일 진료, 당일 검사, 당일 처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 자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2015년 마켓컬리가 처음 시작한 이 시스템이 지금은 전국 단위로 퍼져서 밤 11시에 주문한 신선식품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도착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무도 시킨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교통카드를 반납했어요. 2주 동안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고 따릉이를 빌려 한강변을 달렸던 그 카드였습니다. 관납구에 카드를 넣으면서 잠깐 손 안에서 카드를 바라봤어요.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에 이 도시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어디서나 연결돼야 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이요. 출국장을 통보하면서 공항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깔끔한 공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이 공항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설계한 결과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구불구불 흐르는 강 양쪽으로 도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 도시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주민센터에서 3분 만에 민원을 처리하고 누군가는 당일 예약으로 병원에 가고 누군가는 새벽 배송으로 받은 택배를 열고 있을 거예요. 그 일상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기적이 아니다. 무너질 때마다 더 잘 짓기로 한 사람들의 의지다. 자판을 누르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 12개국을 돌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11개국을 돌고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였어요. 헬싱키행 비행기는 북쪽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불빛들이 전부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핀란드에서 온 한 연구원이 서울에서 목격한 것들 어떠셨나요? 3분짜리 민원 처리도, 당일 진료도, 새벽 배송도, 복지관 강의실의 할머니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이지만 밖에서 바라보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연함을 만들어 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